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2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들은 푸틴의 언급, 상당히 여러분하고 공유할 정도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고 후반부에는 제가 최근에 트럼프와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금 가자나 이란 문제에 대한 어떤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은 트럼프는 변하지 않았구나. 그랬던 그가 제가 블러핑이라고 표현한 G7에서 밥 먹다 나와서 이스라엘 관계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로 블러핑이구나. 과거의 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 이런 걸 한번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사가 일단 났죠. 지금 보면은 여러 엇갈리는 기사들이 막 나고 있는데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채널에서는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푸틴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은 푸틴은 서양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동양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더 잘 풀이가 됩니다. 전형적인 서양 사람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자, 푸틴이 그제 정도부터 러시아가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뉴 월드 오더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죠. 그게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가끔씩 들려왔지만은 푸틴이 언급하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는 명확합니다.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이스라엘권이 중요한 가운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혔다,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가 내뱉는 은사들을 봤을 때. 그래서 큰 고비가 넘어갔다라고 봐지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각각 말씀드리는 주역적인 사고, 주역적인 해석은 우리 한국의 해석입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주역은 한국 것 같거든요. 대만이나 중국 본토에서는 상당히 기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찰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주역에 나오는 선후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봄, 여름이면은 양이 주도하는 세상이고, 가을, 겨울이면은 양이 노력한 것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어미 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번 선거판을 보면은 20, 30대 남성들의 입장이 정신이 없다,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들 투표 성향이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반면에 같은 20, 30대지만 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견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보는 그 20, 30대 젊은이들, 남자, 여자를 대했을 때 그 느낌도 똑같습니다. 여자들은 당차고 남자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자, 이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하고도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나라들, 특히 조선, 500년, 고구려, 삼국시대도 보면은 신라를 제외하고는 여자 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역사, 서기 이후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 전에는 저는 분명히 여성 우위의 사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여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조선시대보다는. 어쨌거나,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500년이었잖아요. 500년 동안 변화가 없던 그 시스템이 해방이 되고 서구 문물이 수입되고 나서도 그렇게 변화가 없던 이 시스템이 지난 수십 년간 저의 인생에서 바뀌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남녀의 입장에 그들의 세기가, 쉽게 말해서. 그죠? 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안일 이야기하면 남편이,
아들이 우대받고 여자는 스스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횡행했고 그것보다 더 심한 말도 있었어요. 뭐 개와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그런 말 하면 아마 언어폭력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변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변화가 극점에 도달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교책이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기회가 올 것이다. 왜 기회가 오느냐? 패권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전쟁하게 됐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갈라 세웠던 그 세력들이 서로 친해야 된다고 압박을 넣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조정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푸틴이 자신 있게 나 비비하고도 통화했어. 네타냐후하고도 통화했고 이란에 페제시키안 대통령하고도 통화했어. 자주 통화해. 트럼프하고도 거의 매일 통화해.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제목을 잘 못 뽑은 것은 이거죠. 트럼프를 견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흉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 힌두스탄 타임즈를 보면 이래요. 좋은 참소스 서양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데이터를 잘 제공하면서 결론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고 보면 전 세계에서 아마 현재의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의 관계는 트럼프의 블러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뭐 이코노믹 포럼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 왼쪽에서 질의를 하고 푸틴이 이제 답을 하는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를 제가 본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 이제 문제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강요하지 않아. 예.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끝에서 그런 식으로 부담을 넣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걸로써 또, 러시아와 중국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벽안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의 답변을 보세요. 새로운 질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등장한다. 내가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어떨 것이다라고 그 윤곽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동량적인 표현이고 여백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러시아를 쭉 관찰하면서 느낀 게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딱 전형적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있는 전형적인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 백인들과 유라시아 초원에 있던 몽골계 인종이 딱 섞인 그 중간이거든요. 슬라브 민족이. 성향은 오히려 동양적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러시아 대표단을 따라왔던 한 업계를 전체 관장하는 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라 호텔에서 러시아는 동양이다.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여기서 중국을 넣어준 것은, 여기서 이제 여러 면모가 보이거든요. 러와 중이 일단은, 한 패키지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근데 제가 쭉 중국의 시진핑의 언급을 보거나, 중국 고위 관료들의 말을 봤을 때, 중국은 다극화 시대를 말할 때, 말을 많이 하지도 않지만, 거기에 무게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은 푸틴입니다. 자, 다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은 뭐냐면 푸틴이 제발 우리 편에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1인자, 네가 2인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국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푸틴은 그걸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극화 시대면은 뭐냐? 지금 브릭스랑 똑같다. 우리하고 뜻이 맞으면은 같이 하면 돼. 그럼 너 내정 간섭하지 않아. 그럼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리 가야지. 그게 브릭스가 마땅치가 그런 이제 분열이 마땅치 않다면 브릭스가 체질을 바꿔서 그렇게 따라가야지 수용할 수 있게. 이게 푸틴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고. 다극화 세상, 즉 중국 바로 밑에 러시아가 있는, 그래서 미국을 바보로 만드는, G7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어떤 패권 시대의 또는 냉전 시대의 연장판이 아니다라고 푸틴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처를 줄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리더십을 행사를 해요. 중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권력 체계와 중국 사회의 구조는 미국이라는 대항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거든요.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푸틴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푸틴이 강력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맞춰가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기회 주겠죠, 앞으로도.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그게 안 돼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서양의 사고의 한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동양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도 뭐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고. 자, 생각의 깊이와 폭이고 저는 가끔 여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평상시 대화도 그래요, 대화도.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시그마 6 들어보셨죠? 삼성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ME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말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6는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회사에서 맞는 것입니다. 자, MEC는 저는 저걸 30대 정도에 처음 들었는데 어떤 상황을 정리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시그마 6가 조금 더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MEC는 좀 뭐라고 할까, 매니지먼트하고 좀 관련이 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현상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상 파악. 거기에 보면은 자, 몇 가지 안으로서 자,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한다. 꼭지 1, 2, 3, 4, 5 이렇게 분류로 분석을 한다고 쳐요. 그럼 그 5개의 꼭지가 서로 간에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복이 돼서는. 중원 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료하게 핵심 내용들을 갈라치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다다닥. 그 다음 두 번째, collectively exhaustive는 뭐냐? 얘들을 다시 모았을 때 원래의 지금의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대상, 지켜보고 있는 대상이 완벽하게 묘사가 돼야 되고 재탄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확인 사살 같은 느낌이거든요. 분석할 때 핵심 요인들을 다 집어내야 된다. 그 핵심 요인들이 빠지면 안 된다. 중복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팀을 거기 각각 붙이듯이 태스크 포스트에 붙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을 재현할 때는 완벽하게 재현이 돼야 된다. 거기서 빠진 게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되돌려 봤을 때. 이런 거는 정부 구조나 회사 구조 같은 걸 만들 때도 이렇게 많이 해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옛날에 한때 인기 있었던 뭐라고 할까, 좀 경영학 석사? 뭐 이런 데의 주요 항목일 수도 있고 서양 논리학의 정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분석적인 방법이에요. 분석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약점이 뭐냐면은 한 회사의 한 사안, 한 국가 정도의 사안 정도, 이것도 현안에서 스냅샷으로 딱 찍었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한 어떤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흐름으로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취약해요. 근데 회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과를 보잖아요. 길게 보더라도 2, 3년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실무자들은. 그게 적절해요. 그런데 이게 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서양의 기계론적 사고관하고 똑같거든요.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그런 거 했다잖아요. 삼각함수 개발한.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하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조그만 것을 다 모으면 우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MEC랑 상당히 비슷하죠. MEC는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기하학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 그것이 또 힘을 받는 게 이제 그 뉴턴의 만유인력, 즉 역학을 정리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있다, 역학으로. 이렇게까지 진보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발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서구가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자신감으로서 옵니다.
그러면서 큰 부분을 놓쳐요. 자, 그런 자본주의가 불타오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는데 많은 피해들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그 계열의 또 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게 이게 변정법적인 거예요. 정반합적인 거. 자, 그래서 이게 해당 안 되면 이리 간다. 그래서 양쪽을 모아서 정리한다. 성장한다. 자, 예전에 뭐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도 그랬죠. 뭐 도전과 응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다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야가. 정반합, 정반합이 모여서 그 다음 어떻게 가는지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설명할 수도 할 필요도 없고 MECE는. 도전과 응전해서 어디로 가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 기계론적 사고관은 우리의 정신도 다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분석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웬만하면 다 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정신병자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자, 제가 30년도 넘게 전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암이 정복되는데 30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정복 안 됐습니다. 현대 의학이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석적인 방식으로. 이것과 얼개가 이렇게 돼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요걸 다시 치환시켜서 뭘 한 뭐가 돼야 되는데 모델링의 한계. 예. 지금 인류가 이룩한 많은 부분에 서양의 과학기술은 큰 기여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막상 닥친 문제,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어요. 서양과학은 사라지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오만해지면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동양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동양의 사고, 흐름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겸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극화 세상의 핵심이에요. 패권에서 다극화로. 사람들 마음이. 즉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뭐냐? 새로운 규칙을 지켜줘야 돼요. 지금 규칙이 없잖아요.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도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데 세상 단위의 민주주의는 없거든요. 폭력이고 힘이죠. 그게 다 달라진다는 뜻이고 동양이 당연히 힘이 실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산업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계론적 사고관은 이미 서구에서 1900년대 초에 한계를 드러냈어요. 상대성 이론 나오고 불확정성에 원래 이렇게 물리학의 대가들이 부딪혀 보니까 특수한 조건에서는 안 맞더라. 그런데 의외로 살아보면 특수한 조건이 많아요. 굳이 물리학에서 뭐 빛이 꺾이니 뭐 4차원이 존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 사회 내의 모든 일도 복잡하게 시작하면은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제 삶에서도 여러 번 느끼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생깁니다.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네. 그게 한계고 거기서 서양 문명이 당황하고 있다. 그들의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자막 없이 우리가 자막으로 뭘 본다고 외국말로 된 드라마를 그런 것이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팝송을 동양인이 부른다고? 힙합을 동양인이 한다고? 랩을 동양인이 한다고? 하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개화기에 근대화 초기에 서양 제국들이 동양에 와가지고 동양인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고 못생기고 더럽다. 거짓말을 잘한다. 다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거꾸로죠. 더 잘생겨 보였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사람이 아우라가 있지? 단지 눈, 코, 입이 선명하다는 것으로 잘생겼다, 미모다, 이렇게 풀이가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다. 예. 자, 요건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런 게 이제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어떤 핵심인 것이고, 지도자들의 언급에서 그런 게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고, 시진핑의 중국은 오히려 지금 서구도 회의를 느끼는 그 서구화의 부분에 더 발을 깊이 담그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도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7, 8, 90년대에 급격한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룰 때 그때 이제 돈이 최고다. 예, 이런 분위기가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내부 정치적 혼돈, 그리고 밀란들이 발생하고 경제적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성숙했습니다.
자, 그 성숙하는 거는 왜 성숙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그 기억과 유전자가, 문화적 유전자가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전혀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해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남한테 배워왔다. 서구의 문명이다. 몇몇 뛰어난 지도자, 박정희 같은 지도자 나와서 살은 것이다. 그전에 우리는 그냥 머저리였다.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문화의 힘에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국에 지금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깊이가 있다 하면은,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 그런 깊이가 있다면 지금 중국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중국 인민대로 그들의 내공을 전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지금. 네. 다국화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오늘 변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국화로 간다는 게 변화인데, 푸틴은 순리의 흐름대로 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스로 등장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스스로 등장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푸틴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인사 대천명으로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겠다 마음 또 바꿔서 그런 전제가 깔리면 푸틴이 전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푸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이래로 제일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제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푸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난 절대 나서지 않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트럼프가 받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진 푸틴이에요. 그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오르막을 지났다. 이제 내리막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변화라는 거 보면 여러분 말씀 문자 이거 보이시죠? 자, 한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보면 볼수록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문인데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상형자에서 예전에 뭐 각골문에서 이런 글자들이 있다가 말씀문이 됐다. 그래서 이 해설을 보면은 사각형 입에서 뭐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해설을 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말씀문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위에 보시면은 밑에 그림에 제일 오른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입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입구자. 입이고 저 위에는 관을 쓴 사람이에요. 즉 제사장이에요. 예, 이런 상형자가 생겼을 때는 제사장이 있던 시절이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던 재정일치 시대거든요. 말씀은은 뭐냐? 말씀은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의 말씀은하고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은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것은 하늘의 말이고 판결문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은자를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것은 하늘의 말을 전해서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관을 쓴 사람의 입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당시 희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말씀은이 과거에 은자가 우리 동양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이 단어가 낱말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변화죠. 변자인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은이를 생각해 보세요. 저게 사람이고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제사장인데 옆에 실타래가 2개가 있죠. 이건 뭐냐? 그 제사장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옆에 뭐가 장식물이. 무당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세상으로 치면은. 그게 귀에 걸렸든지, 관을 썼든지, 옷을 그렇게 입었든지, 안에 손에 뭘 들었든지, 이렇게. 그런 거고, 밑에는 뭡니까? 저거는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되는 단어지만은, 한자지만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일을 할 때, 말에 공을 들인다 할 때, 일을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게 해석이 되죠. 변한다는 게 뭐냐? 그때는 비가 오게 해달라, 뭐 산불이 꺼지게 해달라, 뭐 바다를 나가는데 풍랑을 피하게 해달라, 이 비는 거거든요.
예, 바람을 거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빌 때예요. 그 가운데는 항상 하늘과 사람 사이에 연결자, 이런 무당이나 제사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확실히 치장을 한 제사장이에요. 말씀 원자 옆에 이게 붙었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푸닥거리를 하든지 제사를 하든지 열심히, 아니면 사람들이 빌고 있든지. 그래서 그 정성을 통해서 그 말이, 사람들의 요청이 하늘로 전해졌을 때 하늘이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지성이면 감천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매개자가 있고 밑에 지성을 드리고 있고 위에는 그걸 신과의 매개자가 있고, 그러면 그때 변화해 비를 그치게 해주든지 비를 오게 해주든지 바람을 잠재우든지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변한다는 것은 진인사 대처명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내가 할 바를 다 하지만 진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알면은 내가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푸틴의 미소에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 이제 우리 선배들 이야기하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후천 교체 시기, 이건 옛날 송나라 시대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체 시기, 교체기가 뭐 이미 들었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위 뭐 주역에 박사라는 사람, 도사라는 분들이 그리고 그 정점에 도달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왜 아까 남녀의 지금 역할이 급격하게 바뀌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지난 500년 동안 안 바뀌었던 게 지난 수십 년간 샥 바뀌고 있고 최근 10년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미와 조짐을 보고 흐름을 예측해서 내 힘을 따라서 쓰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그게 아니면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맞는 삶을 취하면서. 이게 동양적인 사고거든요.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주의 흐름을 인식하지 않죠.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맞는데 왜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고, 여름에 되면은 우짜란 게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름에 벼들은 열심히 자라야 돼요. 근데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은 더 이상 나뭇잎으로 영양가를 보내서는 안 돼요. 우짜란 가지를 자르고 나무로 치자면 낙엽을 떨어뜨려야 돼요. 왜?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 열매로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돼요. 나무는 스스로 희생해야 돼요. 나뭇잎을.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기 전에 이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건 천지 차이다. 같은 양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지만 이것은 양에 그것도 열이 바짝 오른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음양 오행에도 보면은 가을의 색깔이 아마 흰색일 거고 가을은 금입니다. 금 기운이에요. 여러분 화 기운이죠. 금 기운이 거기서 온 거예요. 칼이라는 뜻이에요. 칼.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여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이 계속 올 걸로 생각하고 계속 자라려는 에너지가 솟구쳐 아드레날린이 빵빵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다. 윤석열, 네타냐후, 그 외 기대권 세력들을 우리 동양의 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저기 거의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을 아시겠죠? 여러 관점을 섞어서 봅니다. 한 관점을 가지고 이게 다 맞으니까 나머지 다 적용해야 돼. 그거 역시 패권적인 사고고 서양적인 사고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원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는데 도사님이 말씀하셨어. 언젠가 올 거야. 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콩복듯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중구난방 튀어다니는 아니죠 그거는.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온 역이 있죠. 정역이라고 후천의 역이라고도 칭하고 제법 많은 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흔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 정역에서는 지구 자체도 변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지구 자체가 선천과 후천의 인간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도 후반기로 틀이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성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취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여기가 뭐 소위 말해서 일본이 물에 잠긴다. 지구에 큰 변화가 생긴다.
지축이 흔들린다. 땅이 융기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가끔 잊을만 하면은 뭐 YTN 같은 데서 나더라고요. 난가에 대지진 날 수 있다고. 지금 날게 안 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크게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축축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지진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시기가 지났는데도 안 되는 것은 규칙적으로 하던 것이, 그러면 그건 후지산 분화랑 연결이 되고 있고, 태평양 축이 지금 아시아판을 미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난카이 해구가 거기에 딱 접촉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해일이 크게 나서 일본이 잠기고 한반도에도 동남 해안에 큰 피해가 난다. 그렇지만 서쪽 해안에 융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럴 때 언론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자북하고 진북이 다른 건 여러분 아시죠? 자북은 우리가 나침반 딱 하면 나침반 돌리면 딱 가르치는 북극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지구 자전축의 북극과는 차이가 커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저기 이것은 뭐냐? 지구 속에 있는 그 멘틀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자석적인 물질이 유동이 심해졌기 때문에 자성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지구적인 어떤 변화, 소위 성철이 이야기한, 정역에서 이야기하는 지구가 바로 선다, 지축이 바로 선다. 그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가 기후가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일본이 물에 잠긴다, 이런 거 많이 있죠. 미국도 일부분이 잠긴다. 이건 성철이 한 이야기인데 정역의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선우천 교체가 인간 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의 리듬도 그렇게 바뀐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건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현재 지구 과학적인 부분하고 연계시킬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뭔가 감추는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북이 계속 바뀌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침반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진북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지 자북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왔다 갔다 바뀐다. 계속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열심히 추적하고 있어요. 기관에서. 이것이 왜 이런지 이상하다는 낌새도 분명히 알아채고 있을 거예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그제 이런 이야기 했죠. 트럼프가 블러핑이다. 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푸틴의 자신감 있는 저런 언급을 보면서 이걸 한번 확인하게 돼요. 이 건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푸틴은. 네. 자, 네타냐후 저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 자, 과거에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이런 이제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냐?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내용 한 번만 더 소개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트럼프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요번 거는 작전이에요. 네. 자, 이게 작년에 7월인가 그럴 거예요. 7월이나 6월이나 트럼프가 유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미 네타냐후가 미국 의회 연설차 미국을 온 길에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플로리다까지 찾아가겠다. 자기 부인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시면은, 자, 일단 먼저 가자 전쟁에 대해서 유세 기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네요. 공화당. 가자 전쟁 동안 나였으면 안 일어났을 가자 전쟁이다. 자, 가자 전쟁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네타냐후에 대한 어떤 경고도 했어요. 저는 가자 전쟁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가자 전쟁의 핵심 발발 원인,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쓴 전술적인 움직임, 피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타냐후 문제 잘 해결해야 그들은 큰 적을 상대하고 있으면 이란과 싸우는 셈입니다. 결국 이란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이나. 예, 수천 명이 아는 사실을 어찌 네타냐후가 모르느냐. 네타냐후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란 공격하고도 했잖아요. 한번 했었고 이번에 또 했고. 그게 그래서 얘는
이게 종특성이구나. 이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고 미국 내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구나. 즉 네타냐후는 무조건 미국에 앞서서 선방을 때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박자를 맞춰주면서 사다리 그대차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확인하게 돼요. 똑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현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나자는 이제 약속을 요청을 받고 그것을 이게 트루스 소셜이라고 자기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비꼬입니다. 수요일인가? 라고 이야기 썼다가 목요일인가? 썼다가 아니네 금요일에 만나자고 그러네. 예, 대수롭지 않다. 계속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즉 네타냐후한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농짓거리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네타냐후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올렸어요. 이어서. 그래놓고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하는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네타냐후 만나기를 고대한다. 하지만 중동의 평화를 더욱 고대한다. 물먹잉 되잖아요. 자, 이 입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 자, 그래서 이 블러핑은 순간적인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굳은 심지에 따른 어떤 전술적 모색이었다. 예, 똑똑한 사람이다. 푸틴은 알고 있다 이것을.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묘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푸틴이었으면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익히 보셨을 그런 내용이죠. 트럼프가 귀에 반창고 붙이고 있는 거 보니까 총 맞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은 내가 이기기를 원해. 날 만나고 싶어 할 것. 뭐 아마 푸틴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보다 유세 기간에 더 많이 언급한 게 김정은의 이름이고, 그와는 정반대로 언론에서 제일 많이 보도를 안 한 게 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제도 제 내용에 댓글 다신 분들을 보니까 뭐 우리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참담한 느낌을 가진 그런 표현들이 있던데 우리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기득권 언론은 트럼프에게 적대적입니다. 알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예, 보도 안 해주잖아요. 자, 좀 전에 네타냐후가 작년 7월경에 트럼프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보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트럼프의 블러핑에서 그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래 가졌던 생각에 굳건히 바탕을 두고, 김정은 문제도 당연히 그거 이상으로 더 그렇게 처리하겠죠. 이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가자 문제보다는. 미국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고, 푸틴의 이해관계가 더 직결되고,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이스라엘 건 문제가 정리가 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건도 같이 정리가 되는 셈이거든요. 이게 묻혀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건이. 그러면은 서로 좋아한다는 그들이 뭔가 일을 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예, 이것을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신호들을 봤을 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